충격.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언의 진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마리안느 윌리엄슨의 놀라운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안느 윌리엄슨은 미국의 영적 지도자이자 작가와 정치활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기적의 강자를 기반으로 한 영적 가르침으로 유명하며 2020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슨의 메시지와 예언은 주로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윌리엄슨의 예언적 메시지는 대체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영적 상황에 대한 통찰과 그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녀의 주요 메시지는 사랑, 용서, 내적 평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윌리엄슨은 현대 사회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며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집단적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예언적 메시지 중 하나는 인류가 점차 물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윌리엄슨은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의식 수준 향상을 통해 시작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는 경쟁과 분열보다는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윌리엄슨은 또한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녀는 기존의 양당제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윌리엄슨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보호 정책의 강화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윌리엄슨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윌리엄슨은 큰 변화를 예측합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래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내적 잠재력을 끌어내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 방식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윌리엄슨은 흥미로운 예측을 합니다. 그녀는 미래의 의료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전통의학과 대체의학의 조화, 그리고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윌리엄슨은 근본적인 변화를 예견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미래에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물질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윌리엄슨은 큰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녀는 현재의 국가 간 경쟁과 갈등 구도가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윌리엄슨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영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윌리엄슨의 예언은 또한 개인의 의식 변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요가, 영적 수행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가 모여 결국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윌리엄슨은 변화를 예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가 다시 강화될 것이며 이는 개인주의를 넘어선 상호의존과 협력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윌리엄슨의 예언은 또한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점차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해 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슨은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슨의 예언은 때로는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안느 윌리엄슨의 예언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변혁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사랑과 연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끝으로 그녀의 예언 중 일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긋난 예언. 마리안 윌리엄슨의 예측이나 견해가 비판에 직면한 분야 중 하나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과 영적 각성의 힘에 대한 그녀의 입장입니다. 윌리엄슨은 집단적 각성이 사회적,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의식의 변화를 오랫동안 옹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종종 분열이 일어나는 정치 세계에서는 이러한 비전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영적인 원칙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그녀의 2020년 대선 캠페인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헌신적인 추종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는 주로 영적 각성에 뿌리를 둔 정치운동의 이상이 예상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실현된 예언. 윌리엄슨은 사회적 단절, 탐욕, 두려움에 기반한 정책의 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과 분열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복지가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우려 중 많은 부분이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정신건강위기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불평등, 기후변화, 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녀의 강조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력을 얻은 운동과 토론에 반영되었습니다. 인종정의, 기후행동,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주의의 증가는 오랫동안 옹호해온 각성 유형을 반영하며 그러한 운동의 필요성과 출현에 대한 그녀의 예측이 성견지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미래에 주목해야 할 예언. 앞으로 주목해야 할 마리안 윌리엄슨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는 보다 자비롭고 상호 연결된 글로벌 사회를 포용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녀는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증, 환경 무시의 위험성에 대해 일관되게 말하면서 인류가 지구에 대한 더 큰 공감과 청지기직을 향해 전환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기후변화, 난민위기, 세계 여러 지역의 권위주의 부상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문제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보다 자비로운 정책과 행동을 향한 집단적 전환을 요구하는 마리안 윌리엄슨의 요구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두 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추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부부 이야기다. 산신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안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 처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 처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병 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병 처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 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병 초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병 초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병 초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산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역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화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역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역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역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역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방가이다. 바바방가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와 스탈린의 죽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왕세 자비의 죽음, 9.11 테러와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등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지력이 알려지며 당시 소련 공산당 고위 인물들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녀의 예언을 많이 다루었고 그녀는 예언가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 바바방가.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얻게 된 것은 큰 사고 때문으로 전해진다. 바바방가. 그녀는 1911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이때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바바방가는 예언가로의 삶을 살았고 1996년에 불가리아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녀의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는 신비한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바바방가는 1979년 TV 방송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한다. 2000년 8월 쿠르스크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 쿠르스크는 당시 소련의 도시 이름이었는데 바바방가의 예언이 담긴 프로그램은 소련과 불가리아 전역에 방송되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쿠르스크 지역에 사는 주민 일부는 예언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도시를 떠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8월 말까지도 쿠르스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로 바바방가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잠수함인 쿠르스크가 침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승무원 112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바방가의 예언 속에서 쿠르스크는 지명이 아닌 잠수함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서울 정도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보여준 바바방가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996년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8월 1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리고 실제 바바방가는 자신이 예언한 그 날짜에 사망을 했다. 바바방가의 장례식에는 당시 불가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바바방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았다는 예언서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 예언서에는 훗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바바방가는 2024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 예언을 살펴보자. 1. 세계 지도자 푸틴의 암살이다. 2024년에 중요한 세계 지도자 한 명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될 인물은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다. 또한 이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은 러시아 내부의 인물이다. 2. 유럽의 수많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큰 규모의 나라가 2024년에 생물학적 무기의 실험 또는 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을 공격하게 된다. 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다. 전력망과 수도, 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 4. 유럽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2024년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섭게 불어난 부채 규모와 지정학적인 긴장의 증가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력 이동이다. 5.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뒤따를 것이다. 지구 궤도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방사능, 수치 급등 등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2024년에 심각한 여러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6. 의료계에 새로운 암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다. 기술이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불치병으로만 여겨졌던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난치병의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7. 양자 컴퓨터 발전. 또한 컴퓨터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바바방가가 남긴 예언서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진다. 그럼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2028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된다. 금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다. 2043년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유럽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2046년 어떤 신체의 조직들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66년 미국이 이슬람의 로마를 공격하면서 단시간에 기후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한다. 2084년 자연이 복구된다. 2088년 단시간에 급격히 늙어버리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2100년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을 비출 수 있게 된다. 2111년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로봇처럼 된다. 2195년 해저 식민지가 충분히 개발되어 풍부한 에너지와 식량을 얻게 된다. 2221년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언가 끔찍한 것들과 접촉한다. 2288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와 접촉이 이루어진다. 2291년 태양이 식어간다. 태양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2410년 무언가 끔찍한 존재가 먼 우주로부터 지구에 접근한다. 3797년 이 시기에 이르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되고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지축의 변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지축의 변화로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조금의 각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지축 정립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 3가지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자입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전체 대이변 등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현재 23.5도로 누워있는 지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지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란 시간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사이클이 재조정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축이 바뀌면서 지금의 365일의 1년 시간 주기가 360일로 바뀌게 된다고 정력에 나와 있습니다. 극이 이동하는 충격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이나 중앙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여 바다 밑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등등 지구의 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축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 또한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이러한 대변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입니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기의 지도령 메시지를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의 지도령은 머지않아 지축변동으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구의 극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하기 전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6시간 이내에 지축이 변하게 된다고 미래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축의 변동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 삼키고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고 이전에 있던 육지는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섬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국인 미국의 운명을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하게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나 봅니다. 조금 더 그녀의 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기동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명을 더하여 1만을 곱한 것입니다. 만 1명의 만을 급한 수하였는데 계산하면 1억 1만 명이 됩니다. 지금의 80억 인류에 비하면 많아야 1.5%의 인류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지축 변동의 전 세계 미래 지도를 예시로 그려서 공개에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재난지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 지구적 지각변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미국인으로 자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며 기존의 육지가 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예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은 물에 많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거대한 내륙섬이 될 것이며 페루와 볼리비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가장 빠르고 심각한 지구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수백 개의 작은 섬만을 남긴 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해까지 영국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언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쿠릴 섬과 사할린 섬을 포함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은 물에 잠겨서 몇 개의 작은 섬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지역 수백 마일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무너지지만 약간의 섬은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륙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신대륙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사린 등의 지역들이 가라앉는 반면 신대륙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온 이러한 대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했습니다. 스칼리온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였다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다가 바른 자세로 고쳐 앉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세를 반듯하게 앉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었던 탓입니다. 허리가 으스러지게 아프다든지 하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듯 삐딱하게 앉아있던 몸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잠깐의 고통처럼 지구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고통이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외계인 접촉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과의 접촉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여러 출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의 발표입니다.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해왔으며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나사는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는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유로파와 같은 목성의 위성에서는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나사는 외계로부터 신호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우주 잡음이 아니라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신호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먼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9월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K2-18b라는 행성에서 황화디메틸DMS이라는 물질을 감지했는데 이 물질은 지구에서는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또한 나사는 UFO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지만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과의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되면 우리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과학기술,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지식과 이해를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계인과의 접촉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얻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기술을 배워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인과의 접촉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박사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주로 외계 생명체가 인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외계인 접촉의 위험성 경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0년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지만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6세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가한 행위를 예로 들며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진화된 외계 생명체는 새로운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유목민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호킹 박사는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미생물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매우 진화된 지적 생명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한 우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가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자원이 고갈된 행성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해 지구를 침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라디오와 TV 전파를 우주로 송출해왔기 때문에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미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명이 지구를 침략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그들과의 접촉, 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했던 예언가들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한 몇몇 유명한 예언가들을 연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암시하는 여러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외계인의 방문을 예언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2. 바바 방가. 바바 방가는 2221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끔찍한 조우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것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중 일부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래 인류가 외계 문명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진 딕슨. 진 딕슨은 1960년대에 외계인과의 접촉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데이비드 아이크. 데이비드 아이크는 현대 예언가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으며 인류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했지만 모두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와 사건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사의 UFO 연구팀. 나사는 최근 몇 년간 UFO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미 국방부의 UFO 보고서. 미 국방부는 2021년 UFO 관측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4년 이후 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144건의 이상 현상 중 1건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3. 세티 프로그램. 세티 프로그램은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4.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나사의 과학자 실바노 피콜롬바노 교수는 외계인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UFO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 시도.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인간의 형체, DNA 구조 등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해트크릭에 있는 전파망 원경이나 중국 구이 저우성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외계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 미 국방부의 UFO 영상 공개. 미 국방부는 2020년 UFO 영상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군용기가 촬영한 것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확인 물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7.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준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논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발달한 외계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시도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고대 문서의 충격적인 해독. 고대 로마 시대에 번영했던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의 이웃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었다.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었지만 서기 79년 8월 25일 그 모든 것이 폼페이와 함께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른 아침에 뜨거운 폭발 부속물에 의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삽시간에 헤르쿨라네움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된다. 그날 그렇게 찬란했던 휴양 도시인 헤르쿨라네움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폼페이도 그랬겠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고작 4분이란 짧은 시간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란 것이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헤르쿨라네움은 2000년이 지난 1711년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며 다시 등장한다. 헤르쿨라네움의 유적은 탐사 초기는 극장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발견된 것 중에는 실물 크기보다 큰 루이우슴 마마우슴 막시무스의 청동상이었다. 이 청동상을 제작한 것은 그가 자유민, 즉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헤르쿨라네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역사가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우연하게 한 저택에서 우물을 파고 있을 때 무려 1800여 개에 달하는 고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당시 훼손이 우려돼 봉인되었던 파피루스들은 최근에 이르러 첨단 3D 스캔 기술과 AI 학습을 활용해 펼치지 않고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는 매우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파피루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로마 폼페이는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도시는 폼페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수비오 화산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이다. 나폴리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휴양 도시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폼페이가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였기에 다들 폼페이만 기억할 테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폼페이와 견줄 만한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화산에 가장 가까웠던 도시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화산 폭발이 헤르클라네움에 당도하기까지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진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어느 날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연일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거대한 저택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었다. 그 수는 무려 180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형태이든 도서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양을 개인이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엄청난 재력가 혹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면 장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소실된다. 그런데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운에 의해 장작처럼 타버린 파피루스를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피루스를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파피루스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결국 언젠가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기를 믿고 남은 파피루스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 블렌트 실즈 교수 연구팀은 CT를 이용한 3D 스캔 기술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내부의 잉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부근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이와 같은 기술로 읽어내 성경의 구절이 쓰여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의 경우 잉크의 성분이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탄화되어 버린 파피루스와 혼동되어 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실즈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다시 한번 솔루션을 찾아낸다. 잉크가 파피루스에 묻을 때 분명히 발생했을 그 미세한 변화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광원연구소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파피루스를 초고해상도로 3D 스캔해 내부의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스캔한 자료로부터 텍스트를 검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그렇게 검출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의 힘을 빌리자. 2023년 실즈 교수 연구팀은 파피루스를 스캔한 자료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피루스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거나 그 내용을 해독하는 사람 중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한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총 상금 100만 달러에 달했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2023년 10월. 드디어 파피루스를 처음으로 해독한 팀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루크 페리터, 보라색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르피라스라는 글자를 해독해낸다. 고대 시대의 왕, 황제 등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이유는 쉽다고 하지 않는가? 루크 페리터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했고, 파피루스 해독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그렇게 점차 해독된 파피루스에는 예상보다 더 은밀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쾌락주의라 불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쾌락주의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쾌락을 제시하는 철학인데, 쾌락만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먼저 떠오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보다 정신적, 근원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피루스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자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원자였던 루키우스 칼푸니우스 피소의 별장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절제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초기 기독교의 가치와 충돌하며 이단적인 사상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베수비오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스케나 4건의 파피루스를 90% 이상 해독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마저 환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곧 2000년 전 찬란했던 로마의 씨앗이 피워낼 찬란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파피루스의 발견 이후에도 끊임없는 발굴 작업 결과 1982년 있었던 발굴에서는 배 창고가 있던 해안거리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화산 부속물이 도시를 덮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숨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분진의 증거가 부러진 뼈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신들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 방식과 연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발견을 통해 헤르쿨라네움 주민들이 거의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초기의 이론을 의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계속된 발굴을 통해 공공광장, 지역의 변두리와 함께 주요 목욕시설 중 하나의 유적을 발견했다. 개인 주거지 중에 파피루스 저택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식인이었던 루시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카이소니우스가 만든 도서관에서 1000개가 넘는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던 헤르쿨라네움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찬란했던 역사는 언제쯤 모두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러시아의 대영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러시아의 대영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차후에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 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습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이 대륙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닥쳤는데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한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 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성도들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성했나 그의 말이 허풍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이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파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파울로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습니다. 파울로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긴 내가 대주교라면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감을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미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의 속에 태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패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흘리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선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에는 극동 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민족의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것입니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족에게 있었으나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의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의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행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무속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경제 회복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슈니코프의 예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은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설화가 있어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테베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가 내었다는 수수께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핑크스가 낸 첫 번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인간입니다. 아기는 4발로 기어다니고 성인은 2발로 걷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두 자매가 있다.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인가? 였으며 해답은 낮과 밤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망자를 살려내며 너를 울고 웃게 하고 젊게 만들어주며 찰나에 태어나지만 평생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는 이것은 새와 짐승, 나무, 꽃,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새를 갉아먹고 강철을 씹어먹으며 단단한 돌을 가루로 갈아내며 왕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며 높은 산을 깎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는 몇몇은 숨으려 하고 몇몇은 속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존재. 그 이름을 맞춰보라. 내가 소환될 때가 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였으며 해답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수수께끼들을 풀어낸 사람은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내어 테베를 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설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스핑크스처럼 사람과 사자가 섞인 동물의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 유물들은 각 지역의 신이나 괴물을 묘사한 것이었으나 기록이 소실되고 재발견되면서 모두 스핑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관한 유래로는 비극적인 영웅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리스를 구했다는 유명한 신화로 시작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리스는 당시 이집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인류 최초의 역사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과 만나 우리는 3대 앞의 조상이 신이다라고 말하자 이집트인들은 나는 20대를 올라가도 인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집트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집트 문명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그리스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의 역사에 비해 이집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해 많은 사료가 훼손된 탓이 크고 지리적인 이유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의 연속성이 단절된 까닭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우수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인들조차도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후대의 고고학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는 그가 직접 관찰한 기원전 500년경의 이집트에 대한 경외감이 넘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제로 목격한 뒤 경외감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기록에는 지금은 사라지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미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궁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 건축물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려 3,000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미궁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미궁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했으며 건물의 끝 지점에는 90m가 넘는 스핑크스와 50m 높이의 피라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는 그가 직접 들은 것과 겪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도 이 미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궁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연결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궁의 흔적을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유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를 이용하여 스핑크스 부분을 정밀 조사하였습니다. 큰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진동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탐사한 결과 스핑크스의 좌우 발북은 지하에 텅 빈 정방형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사이에 비밀 공간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스핑크스를 복원하던 노동자는 우연히 스핑크스 측면의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당국에 의해 이 터널은 봉인되었고 이후 이 사실에 대한 더 이상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1996년에도 스핑크스 부근에서 지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헤로도토스의 미궁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미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고고학자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진 고대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하나의 커다란 돌로 모든 것이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돌과 돌을 잇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늘날의 기술로도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기술력을 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고고학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이집트 당국은 지하 공간의 발굴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인 미궁이 발견되는 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지하 공간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발굴을 봉쇄했던 것일까요?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핑크스는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얼굴을 갖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인들도 감탄할 만큼 스핑크스의 얼굴은 정교하고 미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핑크스의 얼굴은 거의 훼손되어 얼굴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스핑크스의 코와 안면 부위는 도대체 왜 훼손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와 얼굴을 겨냥해서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를 파괴했다는 설은 현대 연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코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보다 미지의 문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그것들을 우습게 보고 훼손할 마음이 컸던 탓에 이미 훼손되어진 코를 자신들이 일부러 파손했다라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거대 건축물들은 유럽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핑크스의 코가 훼손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훼손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에 마모되고 깎이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정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 유럽인들은 이집트의 유적을 제멋대로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적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가 미궁의 발견을 막는 것도 어쩌면 자국의 역사와 직결되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대 과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처럼 야만적인 약탈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미궁은 앞으로도 발견될 일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어떤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만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이자 예언 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스피어스라는 사역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기독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 피어스 목사님은 예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여러 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은 주로 예언적 예배,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과 인도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그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지금까지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덴톤의 시온의 영광국제사역과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의 세계 추수사역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영적으로 중요한 행사들과 집회에서 강연과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신 분으로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에서 실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당신의 유산을 소유하라, 찬양하는 전사들,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라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선지자이자 중보기도자로 알려져 있는 척 피어스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큰 사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을 예견하며 선지자적인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는 척 피어스 목사님이 2019년은 한국이 위기를 딛고 사명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HIM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세계 100여 곳에 특별한 보호지역을 설정해놨고 한국이 그중 하나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그럼에도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늘 예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듯 예언이란 가상적 미래 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늘 상기한 채 예언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국에서 한국의 방역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척 피어스 목사님의 예언처럼 한국이 위기를 딛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었을까요? 세계 선진국, 특히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청와대와 전화통화를 원했을 만큼 한국은 방역에 있어 잘 대처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때문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K방역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K경제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척 피어스 목사님의 예언을 하셨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장차 일어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70년 동안 이어져온 포로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 한국이 70년 포로기에서 벗어나 하나의 민족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되는 이 시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는 것과 같으며 아울러 동서독처럼 서로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주님은 저에게 중국 일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이비 데미안 목사님 등 다른 여러 사역자분들처럼 저도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장차 전 세계의 한 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변화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의 또렷한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앞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적인 사건들이 급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단어는 상황의 호전인데 이러한 상황의 호전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재정렬될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중 하나인 한국 교회를 주목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를 재정렬하시며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국에서 시작하시는 거대한 쓰나미급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 전체로 번져나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킨 억압을 무너뜨릴 것이며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국을 주목하고 중보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기적의 차원으로 돌파하여 친히 파수꾼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방의 나라들을 재정렬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으로서 주변에 있는 양과 염소 국가들의 각축장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국가의 정체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정치적 의미를 넘어선 영적 의미를 지닌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는 한국이 세계의 영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의 민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재통일을 이루실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세계 각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렬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치적 변화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렬은 또한 문화적인 변화도 포함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미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한국의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믿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척 피어스 목사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록 2019년 설교인지 강연인지 잘 모르겠으나 척 피어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처럼 척 피어스 목사님 또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희망찬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니 조만간 한국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 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는 본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고 완공된 후 30년은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그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이다.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지정된 이유가 그 시대에 저토록 완벽한 사원을 그것도 3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는가와 석축을 쌓은 틈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였다고 한다. 역시 최근에 발견된 지하사원까지 앙코르와트의 깃든 역사와 더불어 그 신비를 파헤쳐 보도록 하자. 캄보디아 시엠립성의 성도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톰에서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앙코르는 크메르어로 왕조를 뜻하며 와트는 사원을 뜻하기 때문에 왕조의 사원이라고도 한다. 가장 높은 3층의 중앙 성소까지의 높이는 총 65m이고 계단이 매우 가파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1122년부터 1150년까지 28년에 걸쳐 세웠다. 불교 성지로 알려진 지금과는 달리 사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인데 당시 크메르 제국의 국교가 힌두교였기 때문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거대한 사원은 시바 신에게 봉헌하던 전통을 깨고 앙코르와트를 질서의 신 비슈누에게 바쳤다. 비록 수리아바르만 2세는 앙코르와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앙코르와트는 완공된 이래로 국왕 직속의 핵심 사원이자 크메르 제국의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완공되고 30년도 되지 않은 1177년 크메르 제국은 인근의 참족에게 공격을 당해 치명타를 입었다. 이때 크메르 제국의 수도 앙코르도 참족에게 약탈당해서 크메르 제국은 나라가 휘청거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나마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가 다시 제국을 회복하고 수도를 앙코르톰으로 옮겨 천도하면서 크메르 제국은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꿨는데 그동안 힌두 신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니 신앙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이라 여기고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불교로 바꾸면서 앙코르와트에 있던 각종 힌두교 부조와 석상들도 상당수 불상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 이후로 크메르 제국은 끝없이 쇠락했다. 인근의 태국, 베트남 등에 치이면서 고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허구한 날 공격당하는 약소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앙코르에 세운 각종 사원들과 건축물들도 모조리 잊혀졌고 앙코르와트 역시 17세기 말 이래로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워낙 면적이 엄청난 건축물이라 아예 잊혀지지는 않았고 일본 순례자들이 찾아와 작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가톨릭 수도자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도 1586년에 이곳을 찾아와 방명록을 남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앙코르와트가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는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일부 호기심 많은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동남아인들을 제외하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방치된 앙코르와트를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이 그 유명한 앙리 무오이다. 프랑스 출신 박물학자 앙리 무오는 1860년에 캄보디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했고 그가 쓴 여행록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앙코르와트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앙리 무오는 이 신전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신전이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비견될 정도라고 극찬하면서 앙코르와트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여행록이 이색적인 신세계에 관심이 많던 당대 유럽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앙코르와트는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그동안의 전쟁과 약탈로 중요유물 30점 이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전체 유적지의 70%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사원 근처의 왕궁에 있는 유물 1000여 점이 도난 및 파괴되는 등 유적지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해자의 다리와 벽에 기관총으로 생긴 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인 1982년의 유적지 복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캄보디아의 치안이 그럭저럭 안정화되고 난 이후 앙코르와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씩 복구와 유지 작업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앙코르와트에서 복잡한 건축 양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하게 새겨놓은 부조들이다. 대부분 힌두교, 신화나 불교, 설화의 내용들을 1층 회랑벽에 새겨놓은 것들인데 정말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벽에 그득그득 부조를 새겨서 보고 있다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유적이 위대한 이유는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음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도의 정교한 건축 기술에 있다. 또한 사람의 손에서 방치되는 역사를 겪으며 덩굴과 나무 등이 사원의 벽을 뚫고 자라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건축물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문명의 무상함이라는 불교적 메시지와 인간과 자연이 큰 시간 단위에서 결국 어우러지는 우주의 질서를 몸소 나타낸다. 앙코르와트 건물은 동양으로 지었지만 건물의 축을 정동 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0.5도 틀었다. 이는 실수가 아니다. 주야 평분시,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 무렵 서쪽 통로에서 일출을 보면 땅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사원의 중앙 탑 꼭대기를 지나가는 듯이 보인다. 만약 건물을 정동향으로 지었다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남쪽 하늘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탑과 태양이 틀어져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없다. 중세 크메르인들의 고도의 지식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12세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천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그 거대한 규모와 섬세한 부조는
돌의 예술의 극치라고 할 만큼 아름다워 현대 건축가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한다. 7톤짜리 기둥 1800개와 돌로 만든 방이 260여 개에 달하고 거대한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느니 앙코르와트를 12세기에 만들었다고 하니 과연 7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100만 명에 달했던 대도시는 어찌하여 5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있던 것일까? 2016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앙코르와트의 삼림 지하에서 900년에서 1400년 전 번성했던 중세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팀은 레이저 레이더인 라이다를 헬리콥터에 달고 비행하며 땅속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1901km에 이르는 면적을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규모로 보이는 대도시의 도로, 수로 등이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것을 12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던 앙코르와트 제국의 도시로 알려진 마엔드라 파르바타의 일부 도시로 추정했다. 에번스 박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후기 앙코르 제국의 수도로 보이는 이 도시를 연구하면 앙코르 제국의 붕괴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수백 년 전 머리가 일곱인 뱀을 신으로 모시는 종족들이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때 약 100만 명이 몰살되어 영웅만 남아있어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앙코르와트 사원이 더욱 유명해진 데에는 사원을 지었던 돌틈 사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서라고 한다. 현대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의 건축술에 경의를 표했는데 이 사원을 지었을 당시 어떠한 접착제나 보조재료 없이 오로지 돌끼리의 결합만으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제할 정도로 웅장한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현재 캄보디아 국기에 새겨진 건물이 바로 앙코르와트이며 캄보디아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지금 남아있는 앙코르와트는 앙코르 제국 시절의 원형은 아니다. 원래 목조 건축과 석조 건축이 어우러졌는데 제국 멸망 이후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목조 부분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석조 부분만 남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목조 건축물이 끼워져 있던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건축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앙코르와트 사원은 태국과의 소유권 분쟁으로도 유명하다. 서로 뺏고 뺏기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동남아 특성상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태국은 앙코르 유적이 되고 있는 시엠립 지방을 몇백 년간 지배한 적도 있다. 태국 역시 화려한 앙코르 유적에 눈독을 들인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라마 4세 시절에 아예 앙코르와트를 뜯어서 방콕으로 옮기려 시도한 적도 있다. 물론 캄보디아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자금난으로 실패했지만 나름 태국이 앙코르와트에 미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크메르 문화가 나라의 정체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태국에서 앙코르와 관련된 일만 생기면 당연히 거세게 반발한다. 아직도 앙코르와트 사원을 처음 TV 화면에서 접할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 어린 마음에도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으로 넓고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자세로 세상을 조금씩 배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